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4주차네요.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 그래서 이 형사 절차라는 것은 사실은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죠. 수사를 해서 국가기관을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수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수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사를 받는 사람은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자기가 뜻하지 않게 나오라, 조사를 받으라, 체포나 구속이 되기도 하고 압수수색이 되기도 하고 형의 집행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니까 수사라는 것이 우리의 그 자유권적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영장제도가 이렇게 도입된 경위를 보면 영국에서 먼저 보세를 걷기 위해서 그 집에 마구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 보니까 once home is his castle. 그래서 한 사람의 가정, 그 가옥, 가택, 뭐 이런 한 사람이 죽어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성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프라이버시가 보장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 권력, 공권력이 마구 들어와서 징세를 하거나 사람을 잡아 징세를 위하거나 뭐 수사를 위해서 사람을 데려가거나 구속 뭐 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은 어떤 객관적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뉴트럴하고 detached 된 judge에 의해서 그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장 워런트 시스템이 발전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워런트 시스템, 영장주의가 굉장히 큰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미국을 보면 영장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장 없는 체포가 거의 원칙이다시피 합니다. warrantless arrest, 그리고 probable cause,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람을 신병을 확보해서 magistrate, 우리는 치안판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치안판사 앞에 데려가서 48시간 이내에 이제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풀어주는 뭐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영국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사자주의, 검사도 일개 당사자다. 피고인도 수사의 객체였던 피의자, 재판의 객체 및 대상인 피고인도 일방 당사자다. 형사소송 절차를 운영하는데 당사자다. 이렇게 보니까 그럼 민사소송적 개념이 들어간 개념이지, 형사소송적 adversary system이라고 해서 대립적 당사자들이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가는, 메이킹해가는 그런 과정을 당사자주의다. 그 직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불합화 있었던 것이 규문주의의 잔재로 인해서 기본권을 억압하는 제도다. 영미에 가보니까 당사자주의가 아주 죄 지은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당사자주의가 우월하다. 뭐 그런 사고가 자꾸 늘어나면서 당사자주의의 제도를 조금씩 이렇게 개수하게 되었죠. 개수하게 되어서 공정이 실시되고 할 때, 그때부터 뭐 구속적부심, 보석 이런 조항이 들어와서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일제시대에는 조선 형사령에 의해서 갑적인 형사제도가 운영되었다. 영미식 제도가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사고가 퍼져서 해방 이후에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좋다. 뭐 그런 사고가 많이 퍼져서 당사자주의적 개념이 우리나라 형사 절차에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뼈대가 구라파적 제도인데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좀 문화 공용이 돼 있고 한국적 형사소송이 되어 가는데 그것이 어차피 그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형사 절차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면 뭐 그런 거야 뭐 너무나 당연히 수용되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미국에서도 정말 영미라고 하지만 그 영국 책은 이렇게 보니까는 조금 접근하기가 제가 어려워서 미국 책을 좀 보니까 미국 책을 보니까 미국식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의 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심제도의 문제, 플리바게닝의 문제, 뭐 이런 그다음에 흑백 갈등으로 인한 그 법 집행의 불공정성 것들이 뭐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도 여러 개 있을 만큼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그 다민족 국가인 멜팅 팟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민족 국가인 미국이 그 인종적인 차별을 딛고 서서 지금 강대국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더 법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고 교도소에 동양인들이 교도소로 미국에 있는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성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더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뭐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형이 무자비하게 가혹하기 때문에 뭐 마약 같은 경우는 사형도 실제 집행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은 형이 가혹하다. 비교법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현재까지는 공권과 형사 절차라는 강조에서 헌법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주권적 공권으로서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자유권,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통신의 자유를 가진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이 가장 신체의 자유, 생명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 지연의 자유, 뭐 주거의 자유 이런 걸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잘 알고 거기에 관해서 대법원이나 특히 87년 현행헌법에 따라서 설립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내용을 잘 알아야 기본권과 형사 절차에 관한 강제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설명을 하지만 헌법적 차원에서 기본권적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기본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의 이념, 실질적 진실을 찾아야 된다는 실질적 진실주의와 적법 절차를 이루어야 하는 적법 절차 원칙 우리나라 12조 1항 및 헌법 12조 1항 및 3항에서 적법 절차가 87년도 헌법에 보안 처분이라는 용어를 넣으려고 하는 여와 반대하는 야 사이에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그렇다면 보안 처분을 헌법에 넣어주되 적법 절차라는 단어를 쓰자라고 해서 적법 절차가 들어왔고 그 실질적 법치주의 이론에 따라서 독일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하던 그런 자세에서 87년 헌법에 현행헌법 12조 1항 3항 등의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이 적법 절차를 가지고 이 적법 절차가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국가 영역에 미치는 법 원리이다. 이런 설치를 헌법재판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핵 절차에 관해서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보니까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관여 발언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 중립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그 조치에도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판시가 있어서 조금 의아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진술을 할 권리를 달라.
피해자도 헌법상 재판 절차 진술권이 있는데 뭐 탄핵으로 된 사람으로서 재판 절차에서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적법결정원칙이 꼭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판시를 한 것인데 뭐 이해할 바는 있지만 또 다른 사건에서 선고했던 거를 고려할 때 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소용 절차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내사 단계를 거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수사의 단서에는 고소, 고발, 인지, 변사체 검시, 풍설, 신문 뭐 등이 있다라고 해서 1차 수사기관인 97, 8%의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경찰이 통상 수사를 하게 되고 검찰은 2% 안팎으로 하다가 이제 올해 초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6대 범죄를 제외하고 수사를 못하게 됐으니까 이제 경찰의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수사권 조정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수사 경찰들이 작년 말부터 검찰에 있던 사건이 경찰로 내려가니까 이 경찰이 갑자기 업무 부하량도 늘어나고 해서 불송치 결정 고소장 반려도 좀 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는데 그 불송치 결정의 결정문을 보면 주장 하나 뭐 이유 없습니다 라고 부동문자로 5줄 정도 4줄로 오는데 그거를 보면서 옛날에 그 평검사 때 일이 하도 많을 때 그런 생각 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고소인이 이렇게 주장하고 피의자는 이렇게 변명하는데 피의자 주장에 이런 것이 부합하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범죄 혐의 없음으로 귀착되어 범죄 혐의 없음 이렇게 위헌 결정문을 통상 쓰는데 그때 결정문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야 증거 없음 무혐의 이렇게 넉자 정도만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검사들끼리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 피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불송치 결정했으면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부동문자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 내가 주장한 내용이 어떠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지 그냥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뭔 말이냐 그죠? 그다음에 피의자는 뭐라고 주장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증거는 뭐가 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고 부합하는 증거는 뭐가 있는데 이를 비교행해 보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은데 결정문을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고검에서 항고를 기약할 때에도 그런 문구를 씁니다. 기록을 일견 정사하여도 항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서 항고를 기약한다. 부동문자로 씁니다. 재정 신청을 기약하는 문자도 4-5줄로 써오는데 그런 취지입니다. 뭐 증거가 없어. 항고를 재정 신청을 기약한다. 아니 실컷 수십 장 수백 장을 써냈는데 증거가 없다고 하니 과연 읽어보기나 했느냐. 눈은 어디다 붙여갖고 다니느냐. 읽어봤느냐. 이런 비판이 피해를 당한 고소 고발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위임에 의해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수범자에 불과한데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고 웰빙 생활을 한다면 세금 내서 국가기관을 운영하고 하는데 세금이 아깝다 그런 말이 나오죠. 세금이라는 것은 taxpayers money. 여러분 근로소득세를 내는 분도 있고 종합소득세를 내는 분도 있지만 종합소득세 한번 내보면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세 많이 걷는다고 하는데 세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거래 내역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그 돈의 흐름을 상당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전세를 들을 때 확정일자 찍는 거 그것도 전부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동사무소 행정기관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꼼짝 말합니다. 꼼짝 말아. 세금으로부터 죽어도 상속세가 이제 자손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
절반 정도는 재산을 국가에다 헌납을 해야 되는. 그래서 옛날에는 변호사를 개입했다 그러면 국가와 동업을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40%, 42%, 45% 국가 통상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 부가세 10%를 빼고 부가세 10%를 빼고 40%, 42%, 45% 정도의 세금을 내고 그리고 건강보험 6.78 6.7% 정도를 내고 나면 거의 절반 이상의 돈을 국가에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세금이 엄청 무서운 것이고 사망을 하게 되더라도 상속세가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세가 꼭 필요한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조세가 세율이 과하다. 독일 연방헌재 독일 분데스베르파승스게리트의 결정을 직접 읽은 건 아니고 요지를 보니까 50%가 넘어가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취지의 설시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세에 대한 분쟁이 난다면 헌법적으로 분명히 결정이 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없으면 제가 한번 내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단서로서의 고소 고발까지 했고 고소 고발을 이제 할 차례죠. 지난번에 고소 고발에 대한 개념만 말씀드렸고 고소가 뭐냐? 그냥 범죄의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자력구제를 하지 않는 이상 자력구제 결투를 하자라고 해서 결투로서 쇼부를 보는 승부를 봐가지고 스스로 복수를 하는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국가 공권력에 나의 복수할 권리를 위임하고 국가기관에서 대신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기관을 위임받은 수사기관,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이 제대로 내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할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야, 내가 세금 내가지고 저 기관을 운영하는데 사회계획에 따라서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언제 너희들 같은 애들한테 권한을 위임했느냐, 권한을 내놔라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된다. 선거하기 전까지는 국민의 종이 되겠다고 굽실거리던 사람이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이죠. 그 다음에 지위를 획득하면 금방 표변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웅변으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자주 하면 좋지만 또 자주 하면 또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하니까 그 선거에 관한 것은 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제도에 관한 설명에도 나오지만 공무담임권, 정치적 자유권에 관한 그 부분에서도 선거제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형사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게 된다면 헌법 규제를 가지고 기본권을 또 일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 헌법책이 현재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헌법책이 우리나라 법학서적 중에서 1000부 이상 팔리는 책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 로스쿨 강의를 하더라도 서울대가 150명이고 120명 되는 학교 몇 군데 있고 그다음에 100명, 70명, 50명, 40명 소개되니까 한 학기 가르쳐봐야 50권 8일동 말동합니다. 그러니까는 교재를 내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고 법학을 공부했던 법학과도 로스쿨이 생긴 학교는 다 없어졌죠. 로스쿨이 없는 학교만 법대가 있고 법대가 있었던 학교는 정책학과라든가 글로벌 리더라든가 학과 이름을 다 바꿔서 법학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법학서적이 팔릴 리가 없죠. 그래서 교보서적에 가면 법학 섹션이 옛날에 컸는데 지금은 아주 축소됐고 가보면 책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소부터 다시 교재
혼자서 1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이 강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목이 아프네요. 네, 96페이지 고소부터 하겠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일정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래서 수사를 할 때 인지사건도 있으니까 고소가 없다 하더라도 수사는 시작되는 것이고, 고소는 수사 단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또 친고죄의 경우에는 소송 요건이죠. 소송 조건이니까 그 고소가 없으면 기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없게 되는데, 그러면 고소가 있기 전에는 수사를 못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수사를 한 다음에 고소권자에게 고소를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전속고발권, 공정위나 뭐 그런 데다가 뭐 이렇게 수사해보니까 죄가 되는데 공정위에서 고발장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받아서 고발하면 되는 거니까요. 고소를 하는 고소권자는 피해자죠.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도 독립하여 살 수 있다. 독립해서 할 수 있고, 그게 독립대리권이냐 고유권이냐 뭐 그런 논의가 있는데, 뭐 고유권이다. 판례도 고유권 98페이지입니다. 판례도 고유권설이다. 이게 문제가 그 본인과 법정 대리인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독립 대리권이냐 고유권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망해버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친족, 형제자매 그런 분이 할 수 있고, 고소권자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없으면 검사가 지정해서 한다. 228조 형사소송법 228조에 되어 있는데, 특별한 뭐 아직까지 제가 검사를 하면서 고소권자 지정 형사소송법 228조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제 검사의 권한이 고소도 대리할 수 이렇게 고소권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뭐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고소의 제한이 있어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4조 보면 법이 가정생활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칙이고, 성범죄나 가정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특별법이 되어 있습니다.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된다. 근데 고소를 할 때는 보통 구두로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고소는 다 서면으로 내죠. 그냥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서 서면으로 하고, 조사를 받던 사람이 이것도 고소합니다 라고 하면 구두로 조서에 기재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종에다가 한 자 더 써주세요 라고 해서 추가 고소장 또는 고소장이라고 해서 종이를 하나 더 통상 받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한다. 고소는 뭐 법률행위니까 당연히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신 해달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101페이지 보면 조건부 고소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주세요라는 그런 고소장을 한 번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학상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고소는 그 성질상 단순해야 하므로 명확해야 되죠. 명확해야 되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조건부 고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고소라는 게 수사 단서에 불과한데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조건을 붙이는 것도 허용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소장에 조건을 붙인 것을 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학상 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주세요. 헌법재판을 청구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한 위원입니다. 한정위원을 선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아니어야 되겠죠. 그런데 헌재가 권한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에도 된다. 뭐 그런 한정위원 선고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 고소장을 제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본 일이 없는데 뭐 본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강학상으로는 뭐 허용된다 라고 어떤 교수님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검사 출신이신데 그래서 써놓으셔서 저 양반은 그런 고소장을 본 일이 있는가? 그 양반은 뭐 검사 생활을 저보다 반도 안 하신 분인데 하여튼 뭐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조건부 고소라는 것이 있기 어렵다. 그런데 이제 조건부 고소장을 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보기에 이거는 꼭 조사해서 처벌해야 되겠다, 실체를 밝혀야 되겠다라고 하면 조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건부 고소장 본 적이 없습니다.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이라 고소 효력에 미치는 범위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형성법에 조금 깊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객관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주관적이라고 하면 그 공범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한 고소를 나눠서 공범이 10명인데 9명은 처벌 안 하고 1명만 처벌해 주세요.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고 객관적은 주관적인 것이 아닌 뭐 그런 것을 내용합니다. 단순 일제냐, 과형상 일제냐 뭐 그런 것이고 103페이지에 반의사불벌이다. 반의사불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죄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폭행, 협박죄, 그 260조 폭행죄, 283조 형법, 협박죄, 협박 뭐 이런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뭐 그런 것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가 있어서 뭐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 욕설을 해서 겁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데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가는 것도 싫고 그냥 없던 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니까 편하죠. 누차 말씀드린 고소의 취소 232조에 나와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그리고 조항으로는 형사소송법 232조 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고소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안 나겠죠. 양형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 그런 것도 보통 폭행죄, 협박죄 이런 것이 통상형법이고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또 수표법에 있어서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수표 회수돼서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 노임을 다 받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제 실무상 형법만 수표법이나 근로기준법 그런 거에도 그런 죄에도 반의사불벌죄가 규정돼 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고소의 취소를 잘 모르니까 소의 취하, 민사소송의 취하와 마찬가지로 소의 취하라는 개념이 들어있으니까 고소를 취하한다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형사소송법을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소 취소도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니까 고소 취소도 고소 취소장을 100% 받습니다. 100% 받고 팩스로 왔다라고 하면 팩스를 첨부하고 다시 고소 취소장을 보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고소 취소장을 보낸 것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해서 수사보고를 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는
팩스를 다른 사람이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내서 팩스가 들어왔다. 우편으로 왔다. 그래서 통상 고소시효장에는 인감증명을 붙이는데 이거 인감증명 발급받으러 가려면 돈 든다, 시간 든다. 뭐 그래서 주민등록 복사해가지고 붙여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을 해서 그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본인에 의해서 정당하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뭐 고소시효장 같은 것을 허위로 써내면 사무소 유출자가 되겠죠. 그래서 고소 취소도 통상 서면을 하고 피해가 된 다음에 다시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을 때 고소를 취소합니다라고 하면 진술조서에 고소 취소라고 해서 쓴 다음에 그다음에 종이로 하나 받아놓습니다. 받아놔야 나중에 그 절차적으로 분쟁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뭐 고소 취소 안 하려고 했는데 수사기관 관계자가 고소 취소 안 하면 집에 못 간다고 문 걸어 잠그고 고소 취소하라고 막 윽박질러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 취소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고소 취소를 받으면 기지동이라고 해서 본건 피의 사실의 요지와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기재와 같음이라고 해서 고소 취소라고 표시에 범죄 원인에서 인지, 고소라고 해서 취소라고 쓰고 기록을 기재동으로 검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 취소라는 것이 제3범죄에 있어서 합의가 되고 고소가 취소가 된다면 간이하게 무혐의로 한다거나 구역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간이하게 처벌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재산적 문제가 있다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고소 취소를 받으면 훨씬 더 양형의 선택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소 취소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는 어떠냐. 고소를 했는데 합의서만 제출하고 민사적으로만 합의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합의를 했습니다라고 왔는데 과연 금전적 배상은 받았지만 형사적인 처벌은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면 확인을 해서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취소를 한 것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원하십니까? 라고 꼭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소 취소의 시기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다. 그렇죠? 고소권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제가 피해자입니다. 범죄 피해자인데 그 가해를 한 사람이 조직폭력배라서 너무 무서워서 저 고소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죠?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써줬다 하는 것이 효력이 있겠느냐? 그렇죠. 네, 이 108페이지 파일 한번 보시죠. 108페이지 위에서 그래서 7번째 대법원은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존재는 공소의 제기를 유효하게 하는 것이며 공법상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그렇죠? 고소권이라는 것은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의 성질상 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다. 자유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232조에 의하면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고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발입니다. 108페이지 고발.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요. 피해자와 일정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이렇게 있죠. 요새 뭐 윤석열 측의 무슨 고발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를 뭐 고발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다음에 구속권자 이외에 제3자가 이제 고발을 윤석열 측의 고발 사주라고 해서 손윤선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자료를 보냈다 안 보냈다 조성은 씨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데 이게 형사소송법 234조를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있죠. 그러니까 고발은 범인이나 피해자 아닌 제3자가 볼 때 범죄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의무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야 이거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고소하기는 좀 그렇고 네가 좀 고발 좀 해봐라 라고 하면 그게 고발 사주인가라고 해서 고발 사주에 해당하는 거를 제가 야 뭐 저 윤석열 후보가 죄가 되겠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하급자에게 고발장을 쓰도록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직권남용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적폐 사건 이후로 일반적 감독권만 있어도 직권남용한 것으로 인권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아니 234조를 읽어보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는데 내가 고발하기 입장이 난처하다. 그러면 네가 좀 해봐라. 그런 것이 직권남용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자에 대한 주민번호가 다르게 기재됐다는 거죠. SNS에 떠도는 주민번호가 기재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주민조회나 전산조회를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그 주민번호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SNS에 있는 걸 했다라고 해서 확인하기가 쉽겠는가? 우선 죄가 되겠는가? 확인하기가 쉽겠는가?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날아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조사가 좀 되고 실체가 밝혀져야 되지만 DJ 대통령 될 때 97년인가요? 그때 대선에 있을 때 강삼재 사무총장이 DJ 비자금이다라고 해서 DJ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을 때 김태정 총장이 그 DJ에 대한 수사를 유보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래서 DJ가 당선이 됐죠. 그때 수사를 했으면 DJ가 당선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윤석열 후보 측에 대해서 검찰도 수사를 한다고 하고 공수처도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서 이거 대선을 앞두고는 수사기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별로 하지 않는데 대선이 대통령 되신 지가 5월 10일이니까 내년에 3월 10일인가 9일인가 그때쯤 되면 대선을 할 텐데 우리는 지금 9월 말 10, 11, 12, 1, 2,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수사기관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나중에 지금이야 그렇지만 나중에 좀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법원에 다니시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자수를 한다. 111대 자수를 한다거나 도도, 풍설, 진정, 익명의 신고. 진정이나 익명의 신고 이런 것들이 오면 이제 내용을 잘 살펴서 그것이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첩보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수사를 하지만
그 익명의 투서가 와서 상대방을 모해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신고나 투서가 온 경우에는 그걸 그냥 각하하는 그런 제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범죄 첩보로서 조난하거나 보존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떤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듣고 흘려버리는 수도 있고, 익명이 내부 고발자가 휘슬 블로워라고 하죠. 휘슬 블로워, 내부 고발자가 얘기했는데 자기 신분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 수사를 한 경우도 있지만 수사 첩보로서의 가치를 따져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113페이지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여기서부터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고소에 대한 내용, 고발이다, 뭐 이런 거는 수사에 관한 거니까 헌법적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차원의 문제였다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해결이 되었고, 이제 임의수사, 강제수사, 임의수사야 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법익을 해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임의수사는 사실 뭐 큰 문제. 당사자가 동의하는데 압수수색도 동의하고 조사받는 것도 동의하고 12시 넘으면 조사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걸 또 오기 어려우니까 밤에 해주세요. 지방사입니다. 또 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동의받아서 해주면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수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수사, 강제처분, 그런 거죠. 체포구속, 압수수색, 검증, 강제수사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임의수사라고 보기에는 기본권 침해가 심한데,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분명한데 강제수사로 법에 돼 있지 않은 것, 저런 것을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법이 국회가 빨리빨리 열리면 규율할 텐데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할 수 있지만, 법을 만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그렇죠?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고, against one's will이라고 해서 의사에 반한다,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실시한다라고 하는 강제수사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113페이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의수사에 의한다. 강제수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한다. 라고 해서 그 11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 삼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다른 나라의 형소법이나 헌법책을 다 본 건 아니지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이렇게 정한 입법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보석제도의 활용에 따라서 베일을 해주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이제 뭐 수용할 만한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법에 규정한 168조 이런 것이 있는가, 제가 아직까지 다른 교수들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본 외국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부속 상태에서 해야지 뭐 전 구속시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원칙으로 삼는 것이, 기본권주의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수사에서 구속수사를 자제해라, 그것은 맞지만 이걸 원칙으로 삼았다, 이런 점에서 이것이 다른 나라 입법례와 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합니다. 강제수사는 법정주의다. 강제수사는 당연히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기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권 침해에 관한 기본권 제한과 한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조항은 헌법 37조 제2항입니다. 헌법 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형식은 법률로서 형식적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도 자유 권리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조 2항 기본권 제한의 근거와 한계 저것이 기본권 제한하는데 가장 중요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박사과정 문제로 내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쪽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을 헌법 배운 학부 1학년 학생에게 내도 답을 쓸 수 있고 박사과정 다니는 박사학위 논문으로서도 학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오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규정이 37조 2항이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임의동행이 문제되죠. 임의동행. 장정들이 와가지고 갑시다. 교통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별로 불리해 보이지도 않는데 가서 얘기합시다. 여기서 길거리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야 이거 참 저게 강제 체포라고 봐야 되는지 내가 별일 없을 거야 갔다 올게 이러지만 사실 가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 일이 많죠. 애매한 그 그레이 에리어입니다. 그레이 에리어 좀 회색 지대에 있는 115페이지 참조 판례를 보시죠. 이른바 임의동행에 있어서의 임의성 임의성 판단은 동행의 시간, 장소, 동행의 방법과 거부 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 조사 방법과 퇴거 의사의 유무 등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법원은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런 말을 항상 씁니다. 이것저것 종합해서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의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장소로부터 퇴각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되도록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의미상당하다.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도 이미 동행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판단한다. 이미 동행이 지금도 갑시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가기 싫다 라고 하는 끌고 가면 긴급체포라고 봐야 되겠죠. 긴급체포라고 봐야 됩니다. 압수수색 할 때에도 우리 집 김웅 의원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죠? 동의에 의한 수색. 형사소송법 218조를 한번 보시죠. 218조. 보시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서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떨어뜨린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소유자는 내 거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라 하면 그게 민법상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 하니까 소지자, 자기를 위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갖고 있는 사람은 소지자죠. 보관자는 딴 사람을 위해서 갖고 있는 사람을 보관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임의 제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압수수색도 영장 없이 할 수 있는데 그죠? 수색은 왜 못하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압수수색이라고 말을 하지만 미국 책을 읽어보면 search and seizure, 그러니까 수색이 먼저 수색을 해야 물건을 점유를 가져오는 압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search and seizure라고 이렇게 있어. 수색과 압수 이렇게 먼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압수수색, 요새는 기자들이 압색 이렇게 하는데 승낙에 의한 수색도 저는 가능하다. 우리 집 드셔보세요. 우리 집에 다 찾아보고 뭐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너무나 가능하다. 운전 측정, 교통을 막아놓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교통을 막아놓고 음주운전을 음주운전 거부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추정을 하는데 이 측정 115페이지 보시죠. 측정이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서 이 동의가 이게 자발적인 동의냐 이게 문제되겠죠.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몇 조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다. 진술이 아니죠. 진술 거부권 뒤에 나오는데 진술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 호흡을 이렇게 불어가지고 호흡이 나오는 거니까 진술 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은 운전자가 호흡 측정기에 숨을 3개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그렇죠? 운전자가 측정 요구를 받고 신용만 하고 형식적으로만 응하였을 뿐 경찰관 요구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음주 측정에 거부한 것, 불응한 것과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음주 측정 거부죄는 성립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앞에서 보는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므로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대법원의 헌재에서도 이런 게 나오고 있는 나중에 번호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진술이 아니다. 진술 거부권 파트에 또 나옵니다. 사진 촬영. 제 프라이버시의 권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마음대로 사진 찍어도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 판례를 보면 공도로 퍼블릭 로드에 가가지고 공로에 나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는 것은 괜찮다. 뭐 이런 판례가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116조 페이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가지나 이런 권리가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헌법 37조 제2항에 의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로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이 따른다. 제한이 따른 것은 형식적으로는 국회에서 정한 형식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법률은 위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헌법 75조, 95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정하여 위임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법률에서 어떻게 다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테크니컬한 것, 세부적인 것, 기술적인 것은 위임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이런 경우에는 있죠.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무인 장비에 의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위에서 찍지 않습니까? 무인 장비에 의해서 그래서 제한 속도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데 이게 보면은 운전자가 안 보이도록 경찰에서 과태료 구제서가 오면 운전자가 안 보이도록 이렇게 음영 처리하거나 이렇게 사진을 붙여서 안 나오게 한다는 분이죠.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무인 장비에 의한 제한 속도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은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 운영에서 정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이 주행하는 범죄가 현재 행해지고 있고 긴급하게 증거 보존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이 차량 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수입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위법수입 증거는 308조의 2이죠. 308조에 봐서 이게 뭐 중요한 조항이니까 자꾸 말씀드립니다. 308조의 2, 형소법 308조의 2 읽어보시면 헌법 12조 1항
12조 3항에 나오는 적법 절차가 유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나옵니다. 유법한 절차,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증거 능력이 없어서 증거의 광장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증거 능력이 있으면은 증거로 이제 되는데 그것을 믿는 증명력이 있느냐? 증거 파트를 공부하면은 영어로 evidence 파트, 증거법을 evidence라고 합니다. evidence 미국법에 보니까 민사증거법과 형사증거법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 민사에 있어서는 preference of evidence라고 해서 51%만 이기면은 민사는 이깁니다. 하지만 형사증거법은 beyond reasonable doubt,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형사는 95% 이상 입증을 해야 되고 민사는 51%만 입증하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증명의 정도가 다르다. 증거 능력이 있어야 증거의 광장에 들어가서 판사가 보고 증명력을 판단해서, 증명력 판단은 308조입니다. 자유신중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법관이 이제 판사가 알아서 믿을만 하면 믿고 안 믿을만 하면 안 믿는다. 그런 취지입니다. 용의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의자 신문 조서죠. 이 피의자 신문과 관련해서 과학 수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기 사건에 있어서 과학 수사를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을 주고 받았다. 경찰을 주고 받았다. 증거가 없다. 좋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증거가 없죠.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집에 있던 돈으로 줬습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이거를 무슨 과학적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 과학 수사입니까? 과학 수사가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가 7, 80%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beyond reasonable doubt,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의 증거는 한 95%, 99% 정도의 입증을 해야 되는데 10, 80%밖에 안 되면 20, 30%는 잘못 나온다고 하는데 20, 30% 잘못 나오는 증거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판사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검사실에 있는 과학수사 장비는 전화기하고 나침판이다. 돋보기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검사실에 옛날에는 코로나 타석이 있다가 지금 컴퓨터 하나 있고 전화기 하나 있고 돋보기 각자 눈 안 보이는 사람 갖고 다니고 그 정도지 일반적인 검사실에는 과학수사 장비가 없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로 구두로 하는 거죠.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고 기록을 읽고 뭐 누구 말을 믿을 만한가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 신문, 그래서 옛날에 자백이 증거의 왕이다라고 해서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고문 협박 구속에 부당한 장기화로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밤 10시 넘어도 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옛날에 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새벽 닭이 울 때 여명이 도온, DAWN, 도온이라고 하죠. 새벽녘에 새벽 닭이 울 때쯤 되면 진실의 입이 열린다라고 해서 그때까지 기싸움을 하는 거죠. 피의자와 검사 기싸움 하다가 검사님 그러면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사대로 줄줄줄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저녁에도 수사하지 말고 새벽 수사는 못하게 하고 하니까 또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내용 부인하면은 또 쓰지 못하게 하고 검사 피심도 흔들면 종이가 이제 되는 증거법 개정이 돼서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어려워졌죠. 인권의식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한 제약이 많아져서 과학수사라고 말을 하지만 계좌 추적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면 돈 받은 사실 있죠? 없습니다. 라고 계좌에 꽂혔는데 그거 빌린 돈 받은 겁니다. 이 돈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용도처를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참
수사 여러 옛날에 이제 입증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어떤 사람이 여관에 갔는데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겨주세요라고 해서 다이아 반지를 주인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맡겨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 맡긴 다이아몬드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반지 주인이 소송을 냈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다이아몬드 맡겼는데 못 받았습니다. 맡겼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가요? 입증 못하죠. 천국 기각이죠. 거꾸로 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제 다이아몬드를 맡기면서 보관증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써줬죠.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보관합니다. 그 다음날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아서 이제 떠났습니다. 떠난데 보니까 보관증을 돌려주지 않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관증을 가지고 여관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맡겼습니다. 보관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인이 돌려줬지 않습니까? 돌려준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 패소.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민사소송에서 주장 입증 공통의 원칙이라는 논리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만큼 소송에 있어서는 증거가 중요하다. 그래서 증거법, 그 사실이나 변시에서도 증거법 관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임의 수사를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제 피신에 대해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116페이지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